안녕하세요. 꿈꾸는 라디오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수면의 뇌과학입니다. 이 책은 책에 대한 찬사를 보여주며 수면 분야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를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읽은 후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장은 그래프도 나오고 이해를 해야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거부감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하게 풀어놨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책에 대한 흥미가 좀 더 생기고 수면에 대한 이해를 한 것 같아 뿌듯함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해만 됐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 무렵에 실전에 대한 말을 해주며 흥미를 잃지 않게 책을 구성하셨는데요. 제가 낭독할 부분인 2장의 첫 줄이 기본 훈련은 끝났다 입니다. 이 책의 첫 장인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잔다 라는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잠을 제대로 자야 하는 이유와 수면 장애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1장에선 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었고 2장부터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써먹을 내용들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장부터가 제가 낭독할 부분의 시작입니다. 책에서 뇌는 저희에게 강제로 먹게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뇌가 저희에게 식욕을 자극해도 단식투쟁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발적으로 허기를 이겨낼 수 있지만 잠은 다르다고 해요. 운전하면서 퇴근할 때 졸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뇌는 잠에 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잠을 강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야 하고 어떻게 자야 좋을까요? 오늘의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면의 뇌과학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첫 번째, 지금 누구와 어떻게 자고 있나요? 이 책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기본 훈련은 끝났다. 이제 실전 훈련을 할 차례다. 꽃무늬 이불과 온갖 기능성 베개의 전쟁터에서 이 지식을 시험해 볼 준비가 되었는가? 수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수면 위생을 점검해야 한다. 설사 수면 위생을 바꾸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수면 위생은 수면 문제의 가장 기초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다른 남은 문제도 해결해 나가면 된다. 수면 위생이란 수면을 최적화하기 위해 잠을 자는 환경, 잠과 관련된 행동 등을 제어하는 행위이다. 적절한 침대와 잠옷 선택, 빛의 차단, 카페인이나 알코올의 섭취 제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만나온 환자들은 대체로 수면 위생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TV 프로그램이나 신문 기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이고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각종 권고안이 많기 때문이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자기 전에 TV도 안 보고요. 퇴근하고 하던 운동도 아침으로 옮겼고요. 점심시간 이후에는 커피를 일절 입에 대지도 않아요. 그런데 환자들은 종종 익히 알고 있는 수면 위생을 모두 점검하고 바꾸었는데도 여전히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한다. 과연 수면 위생이란 무엇일까? 나는 수면 위생을 큰 파티를 열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하는 일에 비유하고 싶다. 당신은 집을 쓸고 닦고 치우고 정리하고 때론 풍선이나 식기 같은 용품을 새로 살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나면 꽤 괜찮아 보일 것이다.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 파티를 열면 모두 대성공을 거둘까? 결코 그렇지 않다. 파티의 성패는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지와 상관없다. 파티 참석자는 누구인지, 파티 장소는 어디인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수면 위생은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뜻이다. 1. 침실을 동굴처럼 만들자. 첫 번째 수면 위생을 위해 제안하는 행동은 침실을 어둡게 하라는 것이다.
동굴처럼 컴컴하게 해야 한다. 눈에 빛이 보이지 않을 때만 멜라토닌이 당신을 졸리게 한다는 말을 기억하는가? 푹 자고 싶다면 빛을 남김없이 차단하라.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은 집의 지하실에 침실을 만들었다. 지금 보면 건축법에 정면으로 위반될 만한 사항이다. 침실에는 창문이 아예 없었고 벽은 벽지로 마감된 게 아니라 흙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출근은 침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한마디로 여차해서 불이라도 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방은 아주 컴컴해서 한낮에도 더듬거리며 다녀야 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다른 어느 곳보다 잠자기에 좋았다. 누군가 나를 찾으러 내려오는 사람이 없다면 배고파서 깰 때까지 세상 모르고 잘 수 있었다. 숙면에 좋은 방은 나의 유년 시절 지하방과 같아야 한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마치 워킹데드의 좀비 같아서 시계나 휴대전화, 문틈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까지도 포착한다. 휴대전화는 아예 끄거나 멀리 떨어진 주방에 놓고 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시계를 안 보이게 돌려놓고 무언가로 덮어서 불빛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 당신이 잠에서 문득 깼을 때 오전 3시 15분인 것을 알아야 할 이유는 없다. 태블릿, 노트북 등 모든 전자기기도 마찬가지다. TV도 비슷하다. 아니, 더 나쁘다. 강한 빛을 내뿜을 뿐 아니라 소음까지 발산하기 때문이다. TV처럼 커다란 광원이 어쩌다 침실까지 침투했을까? 마치 거실에 변기를 놓은 꼴이다. 설사 TV의 소음을 백색 소음으로 여겨 TV를 보면서 잠드는 데 익숙해졌더라도 이는 좋은 징조가 아니다. TV를 틀어놓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 나는 강연을 할 때마다 청중에게 묻는다. 밤새 TV 켜고 주무시는 분 있나요? 내 경험에 따르면 보통 25명 중 1명꼴로 TV를 켜고 잠에 든다. 그리고 그래야 편해요. TV 소리가 백색 소음처럼 느껴져서 잠이 잘 오거든요. 라는 말이 뒤따른다. 침실은 컴컴하고 조용해야 가장 좋다. TV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망치는 원흉이다. 그럼에도 TV를 보면서 잠들어야 깊이 잠든다는 이들에게는 한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잠든 상태에서도 단어가 계속 들리면 머릿속에서 들은 단어를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뇌는 잠을 잘 때 노폐물을 제거하고 회복하는데 다른 일을 하느라 전혀 그럴 수 없다는 뜻이다. 부디 TV를 꺼라. 드라마 대사와 CM송을 자는 동안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특히 교대 근무 등으로 낮에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이라면 빛을 차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빛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안대를 이용해서 눈에 들어오는 빛을 모두 차단하자. 평소 사용해보고 괜찮게 여긴 제품이 있다면 여러 개를 사서 여행 가방에도 꼭 넣어두라. 안대는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에도 좋고, 만약 당신이 남대서양 꿀자모라는 크루즈선을 탔을 때 깜빡했더라도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기도 쉽다. 수건으로 눈을 가려도 되고, 그것도 없다면 팔로 눈을 가려도 된다. 정리하면 희미한 불빛이라도 당신의 수면에 큰 위협이 된다. 또한 잠자기 전에는 되도록 휴대전화나 전화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수면 전문가 찰스 체이슬러는 2015년 밤에 잠자기 전에 전자책을 읽은 사람이 간접 조명 아래에서 종이책을 읽은 사람보다 잠드는데 평균 10분이 더 걸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렘 수면 시간도 더 짧았다. 저녁 늦게까지 빛에 노출되면 하루 주기 리듬과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기기를 써야 한다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자.
잘 시간이 가까워지면 실내 조명도 어스름하게 유지해야 한다. 2. 나에게 딱 맞는 침구와 잠옷을 준비하자. 두 번째로 정비해야 할 것은 매트리스와 이불, 베개 등의 침구다. 환자들은 종종 어떤 매트리스를 써야 좋은지 묻는데 이에 일괄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사람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단단한 매트리스를 선호하지만 부드러운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이들도 있다. 혹은 물침대처럼 더 물컹한 느낌을 좋아하는 이들도 있다. 게다가 배트맨처럼 거꾸로 매달려야 잠이 오는 특이 성향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자기가 편안하게 느끼는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게 좋다. 눕기만 하면 꿀잠을 잘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는 침구에 혹하여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말고 자신의 느낌을 믿는 게 중요하다. 현란한 기능보다 내가 느끼는 편안함이 제일 중요하다. 침구도 중요하다. 기껏 편안한 침대를 사놓고 거슬리는 이불을 덮는 것만큼 웃기는 일도 없다. 매트리스뿐 아니라 이불도 신경 써야 한다. 가늘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이불이나 아늑한 캐시미어 담요 혹은 거위 솜털 이불처럼 값이 좀 나가도 가볍고 포근한 이불을 구입하자. 물론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자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니 무엇보다 자기 취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약 밤에 유달리 춥다고 느끼는 편이라면 가볍고 따뜻한 원단으로 알려진 플란넬 소재 이불을 권한다. 반대로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면 통기성이 좋아 땀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레이온 소재 이불을 권한다. 평소 유지하는 실내 온도나 기초 체온에 따라 선호하는 침구가 달라질 것이다. 베개는 침구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어릴 때부터 쓴 베개를 성인이 되어서도 별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을 들여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베개를 찾아보길 권한다. 이 베개 저 베개를 며칠씩 사용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실험을 해보자. 베개의 속재료는 털, 솜, 메밀, 메모리폼, 마이크로파이버까지 다양하다. 원하는 두께로 속을 채울 수 있도록 라텍스 조각을 넣을 수 있는 베개도 있다. 메모리폼 베개는 목과 척추를 받치는 데 좋지만 열을 가두는 성질이 있어 더위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적당하지 않다. 거위털 베개는 가볍고 부드럽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납작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알레르기가 있다면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잠옷도 침구처럼 편안해야 한다. 잠자리에 들 때는 너무 껴있기보다는 가볍게 입는 편을 추천한다. 몸을 갑갑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추우면 이불을 더 덮는 편이 좋다. 침구가 다 개비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침실의 벽시계를 조용한 시계로 바꾸자. 요즘에는 무서운 벽시계를 쉽게 구할 수 있다. LED 시계는 불빛이 너무 세서 권하지 않는다. 자다가 몇 시인지 확인하는 일은 하지 말길. 밤에 깨서 잠깐 화장실을 가는 정도는 괜찮지만 시간을 확인하는 행동은 불안을 가져온다. 만약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깬다면 시계를 보지 말고 아직 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당신이 만든 수면 동굴은 꽤 괜찮았을 것이다. 새로운 매트리스와 이불, 완벽한 베개도 준비했고 불빛이 없는 조용한 시계도 있고 부드럽고 편안한 잠옷도 입었다. 기분이 어떤가? 너무나 흡족해서 잠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때론 침실을 생각할 때 따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이 수면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감정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학대 성향의 아버지 아래서 자란 아이를 상상해보자. 아버지가 늘 집에 돌아오면 스트레스와 분노를 쏟아내는 험악한 말을 내뱉었다고 해보자.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 독립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본가를 방문하면 어릴 때의 감정이 왈칵 밀려들 것이다.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마찬가지다. 침실도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내가 쉴 수 있는 안식처라는 안도감이 들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침실 전체를 새로 꾸며도 좋다. 벽을 깨끗하게 새로 칠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적당한 색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따뜻한 색에도 차가운 색에도 속하지 않는 초록색, 회색, 갈색 등 중성색 계열로 칠하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 다만 아무리 개인 취향이라고 해도 흥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센 노란색이나 새빨간색은 피해야 한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주위 공간을 자연 친화적으로 꾸며보는 것도 좋다. 2015년 학술지 예방의학에는 인간이 녹지와 자연이 있는 곳에 더 잠을 잘 잔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특히 남성이 더욱 잘 잤다. 세 번째, 때로는 혼자 잘 필요도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산다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다. 바로 함께 잠을 자는 사람 말이다. 배우자 외에 아이와 반려동물까지 있다고? 그렇다면 상황은 더 까다롭다. 잠자리를 함께하는 배우자가 수면에 문제를 불러오는 일은 적지 않다. 심한 코골이를 하거나 잠버릇이 심해서 자다가 발길질을 하기도 한다. 같은 이불을 덮는다면 이불을 둘둘 말고 자는 습관 때문에 당신을 새벽에 오돌오돌 떨게 만들기도 한다. 혹은 알람을 너무 이른 시간으로 설정해서 원치 않는 시간에 눈이 떠지게 할 수도 있다. 또는 자는 시간이 달라서 당신이 잠을 청하려고 할 때 불을 환하게 켜고 책을 읽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수면의 리듬을 엉망으로 만드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신은 아마 다음과 같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1.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제를 덮어둔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당신은 피곤과 짜증이 극에 달한다. 2.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배우자의 코골이, 발차기, 이갈이, 머리 쥐어뜯기, 이불 채가기, 잠꼬대, 신음, 비명, 꿈과 관련된 행동 등을 의사에게 상담받도록 설득한다. 3. 따로 잔다. 아예 각방을 쓴다. 필요한 날만 따로 잔다. 이를테면 나는 당직을 하거나 운동을 하러 일찍 일어나야 하는 날이면 아내를 깨우지 않기 위해 다른 방에서 잔다. 수면 전문의로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선택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잠을 잘 때 특정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은 함께 자는 사람의 수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 신호이기 때문이다. 나는 강력하게 2번 선택지를 추천한다. 배우자를 설득할 수 있다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고집을 부려서 도저히 병원으로 데려갈 수 없고 당신은 계속해서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3번뿐이다.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 등산할 때 물병을 하나만 들고 간다면 부부는 그 물을 함께 마실 것이다. 한 사람만 물을 마시고 다른 한 사람은 갈증에 시달리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일까? 수면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왜 한 명만 잠을 독차지하고 다른 한 명은 잠을 설쳐야 하는가? 다만 이때 의사소통은 매우 주의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커녕 서로 기분만 상하고 끝나기도 한다. 나는 진료실에서 때로는 부부가 따로 자는 것도 좋다고 설득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이것을 잠휴가라고 설명한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지만 휴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면 환경, 즉 수면 동반자에게서 벗어나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설득이 되어 따로 자기로 결심한 부부에게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같이 누워있다가 불을 끄면 서로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방법부터 따로 자는 날을 정해두어 밤마다 어디에서 잘지 정하면서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시험 삼아 일정 기간을 정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의 수면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자신의 수면 습관이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다. 이런 방법은 함께 자는 반려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나는 반려동물을 침실에 들이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 자면서도 숙면을 취할 수 있다면 괜찮다. 하지만 수면에 문제가 있는데 혹시나 반려동물 때문일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반려동물은 침실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물론 내 환자 중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잠을 자서 오히려 수면 건강을 챙긴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폐쇄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받은 환자였는데 처음 내원했을 때는 걔가 밤에 자꾸 자기를 깨운다면서 투덜거렸다. 잘 자고 있는데 걔가 얼굴을 핥는 바람에 잠에서 깬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걔가 밤에 얼굴을 핥는 일은 없었다. 나는 이 현상을 래쉬 효과, 팔려간개 래쉬가 탈출해서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영화 래쉬에서 따온 말이라고 부른다. 개가 주인이 숨이 막혀서 컥컥거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주인을 깨우려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애석하게도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 코를 고는 배우자도 내보내고 개도 내보냈지만 침대에서 내보내야 할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맞다. 아이들이다. 가족이 함께 침대를 쓰는 문제는 늘 열띤 논쟁거리다. 그 중에서 나는 반대하는 쪽이다. 잠을 따로 자면 부모의 잠을 지켜줄 뿐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잠드는 능력까지 키워주기 때문이다. 아이가 흔들 침대, 공갈 젖꼭지, 담요, 인형, 야간 조명 등에 의지해서 잠들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나아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로 인한 질식사의 위험까지 있다. 실제로 나의 아주 가까운 지인이 겪은 일이니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장담하지 말기를 바란다. 4. 수면을 방해하는 기호식품들. 이제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는 행동 중에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음주와 흡연, 커피를 짚고 넘어가자. 담배는 기본적으로 기호식품이다. 사람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꼭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특한 향기나 맛 따위가 있어 즐기고 좋아하는 식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니코틴에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수면의 질을 악화시킨다. 때문에 잠잘 무렵에 담배를 피우거나 침대에서 피운다면 당장 그만두기를 권한다. 놀랍게도 2005년에 캐나다에서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담배를 피우다가 잠든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24%에 달했다는 조사도 있다. 담배를 끊고 싶다면 의사, 가족,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자. 차라리 수면에 해를 입히지 않고 지갑도 비우지 않는 손가락 관절 꺾기나 손톱 물어뜯기 같은 나쁜 습관을 택하는 게 훨씬 낫다. 나는 흡연 전문가가 아니니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다. 또 다른 기호식품인 커피도 니코틴과 똑같은 자극제다. 수면에 도움이 안 된다. 2013년 헨리포드 병원 수면센터의 연구자 톰 로스는 잠자기 6시간 전에 섭취한 카페인이 수면 시간을 1시간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다만 이 연구 결과에서 주의할 점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카페인 때문에 잠이 줄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즉, 누군가는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수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커피를 끊거나 마시는 양을 줄여야 한다. 특히 잠잘 시간이 가까운 저녁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커피에는 이뇨작용까지 있어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을 가고 싶게 만들기도 한다.
단번에 끊기 어렵다면 서서히 줄여도 된다. 앞불사, 직장이 스타벅스라고? 그렇다면 디카페인 음료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술도 수면의 독이다.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한다. 만약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흔히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먹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듯이 알코올 역시 진정 효과는 있지만 반드시 수면을 돕는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알코올은 미국에서 여전히 최고의 수면 보조제로 대우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알코올은 구하기 쉽다. 돈과 신분증만 있으면 처방전 없이도 필요한 만큼 알코올을 살 수 있다.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면 비용도 시간도 상당히 투자해야 한다. 수면제 하나 처방받겠다고 병원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2. 알코올은 진정작용을 일으킨다. 많은 이들이 들어 눕자마자 골아떨어지는 것을 숙면이라고 착각한다. 알코올은 그렇게 해줄 수 있고 실제로 더 빨리 잠들게 해준다. 그러나 잠을 더 자게 해주거나 다음날 몸 상태를 끌어올려 주지는 않는다. 빨리 잠들지만 푹 자지 못하는 것과 조금 늦게 자더라도 제대로 자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질문할 필요도 없다. 3. 알코올은 기억상실증을 유발한다. 보통 잠든 뒤부터 깨어나기 전까지 아무 기억도 없다는 점을 숙면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다. 알코올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일시적 기억상실이라고도 부르는데 분명 내일 아침에 있을 발표를 완벽하게 해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밤새 말하는 편이 더 낫다. 물론 알코올이 밤잠의 전반기에 나타나는 깊은 수면을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알코올 대사가 이루어지면서 밤잠의 후반기에 리듬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 없이 분명하다. 만약 당신이 술을 잔뜩 퍼마시고 4시간에서 6시간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떨까? 멋진 카리브해 크루즈선을 타서 신나했는데 새벽에 좌초되어 배가 가라앉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크루즈항의 전반부가 좋았다고 해서 침몰이라는 결말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 알코올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내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은 의뢰 이렇게 묻는다. 수면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려면 담배를 몇 개비까지 피울 수 있나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괜찮나요? 밤에 와인 2잔쯤은 괜찮겠죠? 아마 당신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명확하게 답하기는 어렵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평소 잠을 푹 잤다는 느낌을 받고 낮에도 졸리지 않는 등 수면의 질이 아주 좋다면 밤에 와인 1잔 정도는 괜찮다. 다만 스스로 푹 잤다는 생각 자체가 오류일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자신감에 차서 바로 밤에 와인을 마시는 대신 실험 정신을 바탕으로 2주간 와인을 마시지 말고 수면 상태와 직장에서 졸린 정도를 유심히 관찰해 보길 권한다. 스마트워치를 찬다면 실험 전후 수면의 질을 좀 더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다. 두 평균 측정값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한 잔의 와인쯤은 허용한다. 5. 숙면에 좋은 식습관. 커피와 담배, 술과 같은 기호식품을 끊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수면을 개선하고 싶다면 식습관을 바꾸길 권한다. 밤잠을 자기 얼마 전까지 저녁 식사를 마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전미수면재단은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말기를 권한다. 위식도 역류나 소화불량으로 인한 수면 방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고지방, 고단백 음식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저녁 식사로 추천하지 않는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많은 음식은
각성 효과를 내는 도파민 합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피하자. 소화가 잘 되는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기를 권한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도 출출해서 무언가를 먹고 싶다면 달달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대신 말린 과일이나 바나나를 소량 먹도록 하자. 단순 탄수화물을 잔뜩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치솟고 인슐린 수치가 급증한다. 2007년 시드니 대학교의 건강학부 교수 친모이 차우는 혈당 지수가 높은 식사는 잠자기 4시간 전에 마무리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멜라토닌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먹는 것도 좋다. 호두와 타트 체리 같은 것들이다. 멜라토닌의 구성단위인 트립토판이 함유된 병아리콩도 좋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케일 주스도 우리 몸의 이완을 유도해서 추천한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와 시계꽃차도 신경을 안정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쥐오줌풀 뿌리가 함유된 차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꿀에도 트립토판 성분이 있으니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셔보자. 수면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와 같은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권고안은 없지만 나는 허기가 가실 정도로만 먹길 권하고 있다. 더 좋은 방법은 꼭 필요할 때만 먹는 것이다.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도 결국은 수면 증진제에 불과하다. 캐모마일 차나 타트 체리를 먹지 않으면 잠들기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가끔 쥐오줌 풀 뿌리차를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밤 쥐오줌 풀 뿌리 영양제를 먹고 자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것들 역시 필수품이 아니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자. 6. 바람직한 수면 루틴 만들기. 당신은 이제 침실도 잘 꾸몄고 누구와 함께 잘지도 정했고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마시던 와인도 끊었다. 그렇다면 자기 전 한잔하던 습관 대신 푹 자는 데 도움이 되는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성인이 된 우리는 수면 루틴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 모두 나름의 수면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 저녁 식사하기, 거품 목욕하기, 머리 말리고 잠옷 입기, 쉬하기,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 3권 듣기, 마지막 책은 언제나 잘 자요 달님, 엄마의 토닥토닥 손길 느끼기, 자장가 듣기, 달님한테 가요, 햇님한테 가요, 은하 끝까지 가요, 무한까지 가요, 불 끄기. 아기는 잠들기 전에 수면 루틴을 따르는데 왜 성인이 되어서는 이런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 것일까? 게다가 루틴을 따르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뇌가 예측 가능해서 몸은 더욱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수면 루틴은 꼭 잠들기 전에 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아침에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도 수면 루틴이 될 수 있다. 운동은 하루 중 언제 해도 좋지만 햇빛을 받으며 운동하면 잠자리에 들 때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햇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각성 상태를 고조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을 분비시킨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은 뇌에게 지금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야 라고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렇게 꾸준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면 알람이 없이도 눈이 떠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패턴으로 뇌가 하루 24시간의 활동을 예측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기 때문이다. 아침에 운동을 하기 어렵다면 저녁에 운동을 해야 할 텐데 이때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몸을 이완시키는 운동이 수면에 더 도움이 된다. 만약 당신이 온종일 강박처럼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전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길 권한다. 노트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해야 할 일을 적는 것이다. 되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떠오르는 무엇이든 간에 적는다. 다 적었으면 노트를 덮고 여기에 적지 못한 다른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마 목록에 적은 일만 다 처리해도 다음 날은 아주 바쁠 것이다.
만약 노트를 덮는 것만으로는 생각을 몰아내기 힘들다면 노트를 상자에 넣고 열쇠로 잠그는 방법을 써보아도 좋다.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루틴으로 자리 잡으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떠올리느라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방법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도 효과가 있다. 물론 때로는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불을 다시 켜고 메모를 추가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잦다면 침대 옆에 특이한 물건을 두는 것도 좋다. 이를테면 잠의 수호신인 엘리야의 나무 조각상 같은 것 말이다. 무언가 중요한 생각 때문에 깬다면 노트를 쓰려고 불을 켜지 말고 그 물건을 집어서 바닥에 던지고 다시 자라. 다음 날 아침이면 조각상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고 어라? 저게 왜 저기 있지? 아, 오늘 복권 사기로 했었지? 라고 떠오를 것이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도 수면 루틴으로 추천한다.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서 체온을 높이면 자기 전까지 체열이 방출되면서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수면과 온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온수 목욕의 효과를 뒷받침한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에 적당한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이다. 온수 목욕의 효과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았다. 우연한 계기였는데 아들이 아주 어릴 때였다. 아들은 킥보드를 타다가 무릎이 까졌다. 상처 부위에 소독을 하고 약을 발라야 했는데 아들은 간단한 알코올 소독 같은 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큰 병원에 가서 아주 큰 주사를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주어도 요지부동이었다. 나는 상처를 몰래 치료하기로 했다. 아들이 목욕할 때 욕조에 함께 들어가서 해적놀이를 해주는 척하면서 무릎 상처를 물로 깨끗이 닦아냈던 것이다. 문제는 상처가 나을 때까지 매일 밤 그 짓을 계속해야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나는 그 주 내내 평소보다 더 일찍 골아떨어졌다. 너무 일찍 잠들어서 아내가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을 정도였다. 아들을 치료하느라 온수 목욕을 하는 바람에 평소보다 빨리 잠들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성인의 이상적인 수면 루틴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밝은 햇빛 아래서 운동하기. 각성을 촉진하는 단백질이 많이 든 음식으로 늘 같은 시간에 아침 식사하기. 같은 시간에 점심 식사하기. 적어도 잠자기 3시간 전에 저녁 식사 마치기. 그 뒤에 간식을 먹어야 한다면 견과류나 말린 과일을 몇 알 먹기. 해질 무렵에는 조도조절 스위치를 쓰거나 전등을 꺼서 집안의 밝기 낮추기. 저녁 식사 뒤 1시간 동안 노트에 내일 해야 할 일을 쓰고 다 적은 뒤 덮고 나서는 생각하지 않기. 양치질하기, 잠들기 1시간 전에 온수 목욕하기,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하기, 졸릴 때까지 종이책 읽기. 혹시 잠드는데 20분이 넘게 걸린다면 차라리 일어나서 졸릴 때까지 차분한 활동을 하라 라는 말을 들어보았을지도 모르겠다. 이 말에 그다지 이의를 제기하진 않지만 몇 가지 행동 지침은 주고 싶다. 먼저 20분을 정확한 수치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한다. 20분은 임의적인 숫자일 뿐이다. 가뜩이나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20분 안에 잠들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새로운 수면 압력으로 변한다. 20분이라는 숫자 대신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좋다. 얼마 동안 누워 있어도 잠이 올 것 같지 않다면 다시 일어나도 괜찮다. 물론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일어날 필요도 없다. 내가 말하는 경우는 이불 안에서 잠들려고 애쓰느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다. 신경이 날카로워지지 않는다면 그냥 느긋하게 누워있는 편이 수면에 더 좋다. 누워서 꿈에 그리는 휴가 계획을 짜보라.
배우자를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계획해보는 것도 좋다. 자지 않고 그냥 누워있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약 이처럼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획해야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당신이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든다는 뜻이다. 잠에 드는 시간을 조금 늦추어 보자. 수면 위생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하지만 수면 위생은 수면의 일부이긴 해도 핵심은 아니기에 여기까지 조언하며 마치겠다. 두 번째,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아라. 수면 전문의로 일하면서 내가 가장 자주 받은 질문은 숙면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는다면 뭘까요? 라는 질문이다. 답은 간단하다. 바로 기상시각이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특정한 시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모범 답안은 6시 45분에 깨서 헬스장에 가거나 조깅을 해요. 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온다면 수면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보통 11시에 눕는데 주말에 친구들과 만날 때는 2시나 3시까지도 놀아요. 그리고 정오까지, 늦으면 오후 2시까지 자요. 화요일에는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요. 빠르면 9시 정도요. 수요일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 날에는 점심시간에 차에서 45분 정도 낮잠을 자요. 주말에는 피곤해서 일찍 골아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중간에 깨기도 하는데 다시 잠이 안 올 때도 많아요. 월요일에는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서 회사에 늦기도 해요. 한 달에 한 번쯤? 그런 날엔 그냥 병가 내고 온종일 자기도 해요. 이렇게 긴 설명을 듣다 보면 급성 권태에 빠져서 머리가 멍해진다. 과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상담실에서 환자에게 진짜로, 그것도 여러 번 들은 대답이다. 취침 시각도 일정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상 시각이 일정해야 한다. 하지만 수면 문제에 시달리는 이들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못한다. 심지어 오락가락하는 생활 습관이 수면 문제의 큰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기이하게도 이들은 그런 생활 습관이 오히려 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여길 때가 많다. 1. 규칙적인 기상 시각이 중요하다. 자신의 수면 시간표를 완전히 통제하는 이들도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6시 정각에 일어나 운동을 하는 등 하루 계획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수면 시간도 늘 일정하고 정확하다. 한편 계획을 세우지만 밤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시간표가 엉망이 되는 이들도 있다. 전날 잠드는데 평소보다 한두 시간이 더 걸렸다면 다음날은 운동을 빠지고 부족한 만큼 더 자는 식이다. 이들의 기상시각은 수면의 질에 달려있다. 전날 잠을 잘 잤느냐 못 잤느냐에 따라 수면 시간표를 포함해 하루의 일과가 달라진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그제 여자친구 집에서 잠을 설쳐서 어젯밤에는 일찍 잤어요.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는 바람에 알람이 6시에 울렸지만 도저히 잠이 깨지 않아서 회사에 전화해서 아프다고 했어요. 저번에 지하실 페인트 칠하려다가 마스킹 테이프만 붙여놓고 말았거든요. 아내가 너무 재촉해서 결국 어젯밤에 늦게까지 칠했어요. 그랬더니 낮에 너무 졸려서 낮잠을 실컷 잤더니 지금은 말똥말똥하네요. 당신이 대단한 부자라서 일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 언제 자고 일어나든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근, 미팅, 마감 등으로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 나는 환자들에게 만약 나와 상담해서 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대에 들어가야 한다는 농담을 곧잘 한다. 사실 반은 진담이 섞인 농담이기도 하다. 군대는 수면의 완벽한 환경이다. 기상시각이 오전 5시로 언제나 일정하기 때문이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낮에 졸리지 않겠냐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계획된 체력 단련을 하다 보면 잠이 저절로 가실 테니까.
정해진 기상시간, 아침 식사, 체력 단련,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취침 시간까지 매일이 똑같은 시간표대로 돌아간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다.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되풀이한다. 입수하면 아마 며칠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서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리겠지만 여기에 수면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래서 종종 환자가 줄다름치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말할 때면 나는 으레 군대의 루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2. 최적의 수면 시간이라는 평균의 함정.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자고 언제 깨야 할까? 최적의 수면을 위한 적당한 시각이 있을까? 만약 출근 시간이 9시고 회사까지 30분이 걸린다면 늦어도 8시에는 일어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아침을 먹고 운동을 하는 시간까지 들어가야 한다면 8시는 너무 늦을 것이다. 즉, 취침 시각과 기상 시각은 각자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기상 시각을 정할 때는 잠에서 깰 때 느끼는 기분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일어날 때 기분이 별로였다고 그것을 일찍 깨서 충분히 못 자서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뜻이다. 3살부터 80살까지 어느 누구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즉시 너무도 상쾌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다. 잠에서 깨서 멍한 상태가 말짱해지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아침형 인간이라면 오전 6시에 일어나는 편을 선호할 것이다. 저녁형 인간이라면 아침 운동은 도무지 상상하기 힘들고 차라리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편을 택할 것이다. 괜찮다.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저녁형 인간이라도 기상시각은 일정하게 지켜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잠은 얼마나 자야 할까? 이다. 이를테면 어느 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초콜릿 쿠키가 든 상자를 뜯으면 한 번에 평균 7개를 먹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쇼핑몰에 가서 무작위로 고른 100명에게 쿠키를 7개씩 나누어 주었을 때 모두가 남김없이 먹을까? 아마 덜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덜 먹는 사람을 걱정의 눈으로 바라볼까?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것이다. 즉,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려면 매일 밤 8, 9시간을 자야 한다는 말은 평균의 함정에 불과하다. 어떤 기사나 영상에서 적당한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말하든 간에 당신에게 딱 들어맞지 않을 가능성은 꽤 높다. 3. 나에게 딱 맞는 수면 시간을 찾는 법. 여기서 자신에게 딱 맞는 수면 시간을 찾는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이것을 수면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부른다. 먼저 기상시각을 정한 뒤 여러 개를 준비해서 기상시각에 알람을 맞춘다. 침대 옆에는 얼음물을 채운 양동이를 가져다 놓는다. 배우자에게는 방 여기저기에 흩어놓은 알람이 계속 울려도 당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음물을 끼얹으라고 말해둔다. 당신이 잠들어야 하는 시간은 앞서 정한 기상시각으로부터 5시간 30분을 뺀 시각이다. 예를 들어 알람을 아침 6시 30분에 맞추었다면 취침 시각은 새벽 1시 정각이다. 규칙은 단순하다. 취침 시각부터 잠자리에 들 수 있고 취침 시각이 되어도 졸리지 않다면 원하는 만큼 깨어 있어도 된다. 다만 일어나는 시각은 아침 6시 30분을 어겨서는 안 된다. 물론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은 허용한다. 낮잠을 자서는 안 된다. 책상 앞에서 졸아서도 안 되고 저녁 식사 전에 잠들어서도 안 되고 저녁에 소파에서 깜빡 졸아서도 안 된다. 오로지 잠은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 30분까지만 잘 수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엉뚱한 챌린지를 해야 하는지, 이것으로 어떻게 자신에게 딱 맞는 수면 시간을 찾을 수 있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챌린지를 시도해보고 하루 이틀 지나 의사 양반, 효과가 전혀 없다고요. 낮에 아주 졸리고 새벽 1시까지 깨어있기도 점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라고 하소연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의도한 바이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는 수많은 신경세포와 신경섬유가 뭉쳐진 시교차상액이 있다. 시교차상액은 시간기록원으로 불리며 몸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도록 한다. 언제 졸리고 언제 깨어있을지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체온 변화도 조절한다. 시교차상 핵이 평소 따르던 시간표를 버리고 다른 시간표에 적응하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수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해서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란다. 챌린지를 이어나갈수록 몸은 5시간 30분이라는 수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해 수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애쓸 것이다. 당신이 챌린지 도중 규칙을 어기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뇌는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자려는 욕구를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낼 것이다. 아무리 자고 싶어도 단지 5시간 30분만 잘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더 깊게 잠들게 된다. 수면의 양이 부족한 상황을 보완하려면 수면의 질을 늘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수면 제한요법이라고 부르는 CBT1의 일부이다. 대개 잠들기 어려워하고 자주 깨는 환자들에게 제시하는 치료법이다. 그런데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잠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 환자들은 깜짝 놀란다. 수면제 처방을 받지 못해서 불만스럽게 진료실을 떠나는 이들도 있다. 나는 단기적으로 고통을 견디면 장기적으로 밤잠을 푹 자는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루 종일 맑은 정신으로 생활하려면 실제로 얼마나 자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윽고 잠들거나 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걱정은 과거의 일이 된다. 누워서 잠드는데 약이나 긴장 완화 앱, 쥐오줌 풀뿌리차나 멜라토닌도 필요 없다. 이제 남은 문제는 낮 동안 깨어있는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기상시각은 아침 6시 30분으로 유지한 채 취침 시각을 새벽 1시에서 12시 45분으로 당기자. 그러면 매일 밤 15분을 더 자게 된다. 일주일로 치면 약 2시간이다. 만일 그것만으로 낮에 지나치게 졸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완벽히 다 끝났다. 당신의 생애 그 시점에서는 하루 5시간 45분이 당신에게 적정 수면 시간이다. 그러나 15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낮 시간에 지나친 졸음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취침 시각을 더 당겨야 한다. 명심하자. 기상시각이 아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약 15분 이내에 잠에 들거나 다음날 졸리지 않을 때까지 취침 시각을 조정한다. 다만 여기서 든 예시의 수치와 달리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수면 제한 요법을 거친 환자들의 데이터를 취합해보면 대개 6시간 30분에서 7시간 정도가 적정 수면 시간인 듯하다. 또한 수면 욕구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욕구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달라진다. 대개는 줄어든다. 4.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어느 쪽이 좋을까? 내 몸에 맞는 수면 시간표를 찾았다면 이제 하루주기 리듬을 살펴볼 차례다. 하루주기 리듬 장애가 있으면 몸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게 반응하거나 도무지 시간을 종잡지 못한다.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를 상상해보자. 아니, 술 취한 지휘자가 지휘하는 중이라는 쪽이 더 나은 비유일 듯하다. 금관악기가 너무 일찍 연주를 시작하고 타악기는 뒷북을 친다. 하루주기 리듬 장애를 겪는 상황은 이와 다를 바 없다. 각 기관괴가 딱 맞는 시간에 합주해야 우리 몸은 멋진 교향곡처럼 매끄럽게 잘 돌아간다. 하루주기 리듬이 망가지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변동된 스케줄에 적응이 어려울 때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각각 학교, 회사 일정에 맞추어 수면 시간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문제로 본다.
또한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장애는 하루주기 리듬장애의 대표적인 사례다. 앞에서도 주야간 교대 근무의 심각성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이 문제를 사회적 측면에서 다루며 해결할 방안을 논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시신경 문제로 하루주기 리듬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 다루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을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타입이라는 용어를 빼놓을 수 없다. 사람이 하루 중 가장 활발하게 깨어있는 시간대와 잠드는 시간대에 관한 경향성을 뜻하는 용어로 우리 뇌가 선호하는 시간의 유형을 가리킨다. 크로노타입은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 시계 유전자라는 특정한 유전자가 크로노타입에 영향을 미친다. 또 나이도 한 가지 요인인 듯하다. 젊을 때는 저녁형에 가깝다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아침형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인다. 다행인 것은 크로노타입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빛 노출, 식사 시간, 운동 시간표, 사회적 상호작용, 수면 시간표의 변화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저녁형을 이르는 의학 용어는 위상지연이다. 아침형은 위상전진이라고 부른다. 많은 젊은이들이 위상지연 상태다. SNS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깨어있다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잠에 든다. 그래도 학교는 같은 시간에 시작하니까 등교할 시점에는 워킹데드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상황이 펼쳐진다. 의욕이라고는 없는 학생들이 멍한 표정으로 흐느적거리면서 학교로 들어간다. 학교에서는 꾸벅꾸벅 졸다가 학교종이 울리면 비로소 깨어나 집으로 돌아간다.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내기란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하루주기 리듬장애, 특히 수면 위상지연 증후군이 있다고 본다. 반면 수면 위상 전진 증후군은 은퇴 후 시골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의 하루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할머니는 낮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뉴스를 보고 잘 준비를 한다. 오후 8시도 안 되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한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날까? 노년이 되면 하루주기 리듬이 매우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취침 시각과 기상 시각보다 2~3시간이 앞당겨져 있는 상태를 수면 위상 전진 증후군이라고 한다. 나이를 먹으면 수면 욕구가 줄어드는 동시에 활동 수준도 줄어들기에 때로는 새벽 2~3시에 깼다가 다시 잠이 오지 않기도 한다. 5. 교대 근무자를 위한 조언. 교대 근무자는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에 일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근무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에 속한다. 야간 근무조가 아니라도 교대 근무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거나 며칠 단위로 일반적인 근무 시간과 일반적이지 않은 근무 시간을 오가는 경우가 그 예이다. 미국의 근로자 중 약 15%는 일반적인 시간에 일하지 않는다. 그중 4분의 1은 부자연스러운 근무 시간표로 힘겨워하며 이런저런 질환에 시달린다. 심장병, 기분장애, 체중 문제, 암은 교대 근무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 단지 건강만이 아니다.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기도 한다. 특히 불규칙한 근무 시간표 때문에 식구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여성은 더욱 그렇다. 이를테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해서 밤새 일하고 아침 7시에 퇴근하는 여성의 삶을 살펴보자. 직장을 나서니 해가 뜨고 있다. 운동은 건너뛰기로 했지만 집에 우유가 떨어져서 장은 봐야 한다. 무거운 짐을 들고 집에 오니 TV 뉴스에서는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고 아이들은 마지막 남은 과자를 자기가 먹겠다고 다투고 있다. 배우자는 을에 그렇듯이 일찍 회의가 있어서 아이들을 등교시킬 시간이 없다고 한다. 당신이 학교까지 태워주고 와서 자도 되잖아. 라고 말하는 배우자에게 화를 낼 기운조차 없다.
처리해야 할 공과금과 청구서는 식탁에 어지럽게 쌓여 있다. 문제는 또 하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교대 근무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대체로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보다 하루 주기 리듬 변경에 잘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노년으로 갈수록 아침형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낮에 자고 저녁에 활동해야 하는 사람들은 근무 시간이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잠을 덜 자며 질병에 더 잘 걸리고 일상생활이 더 힘들다. 때로 그들은 은행에 가거나 운동 수업이 듣고 싶어서 잠을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낮에 수면을 취하기는 정말 힘들다. 친구와 가족이 모두 잠들고 TV를 켜도 볼 것이 없는 컴컴한 밤에 드러눕기는 아주 쉽다.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수면 시간표가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우리 몸의 식욕차 상액은 시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져서 깨어 있어야 할 때 졸리고 자야 할 때 말똥말똥할 때가 많다. 따라서 교대 근무자에게는 잘 수 있을 때 잠을 자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출과 일몰에 따라 활동할 수 없다면 자야 할 때 밤과 같은 어둠을 스스로 조성해야 한다. 나는 수면제를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교대 근무자에게는 수면제를 권하기도 한다. 각성 상태를 유지하거나 입면 시 도움이 된다. FDA가 교대 근무 장애를 질환으로 인정했기에 이제는 각성을 촉진하는 모데나필 같은 약을 처방할 수도 있다. 교대 근무 장애를 질환으로 본다는 사실에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환자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절대로 가벼이 볼 질병이 아니다. 각성 수준을 높이는 용도로 나온 약물은 업무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운전자가 살아서 집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한편 교대 근무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문제다. 교대 근무자들은 자주 아프고 주간 근무자보다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더 많기에 비용적으로 보았을 때 손해다. 교대 근무의 위험을 알리는 연구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다. 아마도 지금과 같이 주 야간을 바꾸는 교대 근무 방식은 앞으로 2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다. 그 단초는 지금도 보인다. 내가 수련의 과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전혀 없었다. 수련의 과정을 영어로 레지던시라고 하는지 아는가? 내가 수련의 과정에 들어가기 한 세대 전부터 선배 의사들이 병원 내 골방에 기거하면서 일했기 때문이다. 병원이 바로 집이었다. 다행히 내 수련의 과정 마지막 해에 정부는 주중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무제한 근무를 종식시켰다. 교대 근무는 성면과 같다. 성면은 아주 좋은 단열재다. 불에 안 타고 소리도 잘 흡수하며 구하기도 쉽다. 교대 근무도 일터를 24시간 꼬박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야간 근무 직원은 관리가 덜 필요하고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성면과 교대 근무는 둘 다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과 건물의 단열재로 널리 쓰이는 흔한 물질이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많은 이들의 가슴이 철렁했다. 교대 근무가 수면에 해로운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 나도 똑같이 느꼈다. 심지어 교대 근무는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만든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하루주기 리듬 장애는 수면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수면제를 쓰려면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다만 수면제를 쓴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다른 치료법을 함께 써야 한다.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치료 과정에서 빛이 중요하다. 수면 위상전진 증후군 할머니가 저녁 퀴즈쇼가 끝날 때까지 깨어 있으려면 낮에 햇빛을 봐야 한다.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인 할머니의 손자도 아침 일찍 등교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면 빛이 필요하다. 교대 근무자의 각성 촉진에도 약과 빛이 함께 쓰일 때가 많다.
특히 업무나 운전을 하느라 주의를 집중해야 할 때 빛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외 운동, 수면에 도움을 주는 식사, 적절하면서 규칙적인 수면 시간표도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수면 효율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낮잠. 나는 낮잠을 좋아한다. 아마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말 오후 잠시 소파에 늘어져 있을 때 찾아오는 낮잠은 밤잠과는 또 다르다. 더 축 늘어지고 나른해서 달콤하다. 수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보통은 밤에 푹 자게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낮잠 문제를 빼놓고 지나갈 수는 없다. 낮잠을 자도 괜찮을까? 낮잠을 자도 나쁘지 않다면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 낮잠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수면이 좋은 수면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때 고려하는 것이 수면 효율이다. 수면 효율은 다음 공식으로 구한다. 자는 시간 나누기 누워있는 시간 곱하기 100은 수면 효율. 누워있는 동안 자는 시간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으로 대체로 85에서 90%가 나오면 정상으로 본다. 왜 100%가 아닐까?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을 이 공식에 대입해보자. 그는 잠드는데 1시간이 걸리고 일단 잠이 들면 대개 3시간은 깨지 않는다. 잠시 깨서는 화장실에 다녀오고 이메일을 살펴본 뒤 약 30분이 지나서 다시 잠에 든다. 그렇게 푹 자다가 다음날 아침 7시에 깨어나 약 45분 동안 침대에서 꿈을 대다가 일어난다. 자, 계산기를 두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이 사람이 누워있는 시간은 10시간 45분이다. 다만 실제로 자는 시간은 그보다 짧다. 잠드는데 1시간을 쓰고 중간에 깨서 30분을 보냈다. 아침에 잠에서 깼지만 그대로 누워있는 45분도 있다. 이것들을 합하면 2시간 15분이다. 누워있는 시간 10시간 45분에서 2시간 15분을 빼면 실제로 잔 시간은 8시간 30분으로 나온다. 따라서 이 사람의 수면 효율은 79.1%다. 수면 효율을 계산할 때 누워있는 시간은 환자가 잠든 뒤부터 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는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자 일부러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했다. 즉, 이 사람은 거의 8시간을 자지만 수면 효율은 비교적 낮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다지 상쾌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잠을 못 잔다면서 내 진료실을 찾는 환자 중에는 수면 시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수면 효율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1. 낮잠으로 밤잠을 보충해서는 안 된다. 수면 효율이 낮다고 해서 늘 졸린 것은 아니다. 케네스 리히슈타인이 2000년 미국 멤피스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아도 그렇다. 그는 불면증 문헌들을 폭넓게 살펴보았는데 불면증 환자들이 한결같이 낮에 졸음에 시달리지도 활동에 지장을 받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로 내게 잠을 못 잔다거나 수면 효율이 낮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은 앱워스 졸음 척도 점수가 완벽하게 정상으로 나온다. 그럼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한 기분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쯤이면 아마 그 이유를 짐작했을지도 모르겠다. 바로 12시간 누워있으면서 7시간밖에 못 자기 때문이다. 나는 수련의 때 밤낮으로 당직을 서느라 바쁜 날에는 틈틈이 쪽잠을 잘 때가 많았다. 그렇게 매일 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쪽잠을 잔 시간을 합치면 수면 시간은 괜찮았지만 수면 효율은 끔찍했다. 내 경험뿐 아니라 수면을 교향곡 연주에 비유해서 환자들이 느끼는 나쁜 기분을 설명할 수도 있다. 한 곡을 연주하는 동안 20분마다 연주를 멈추는 공연이라면 어떨까? 그런 상황이 공연 내내 반복된다면? 오케스트라가 모든 음을 정확히 연주한다고 해도 공연이 끝날 즈음이면 몹시 짜증이 날 것이다. 수면의 효율이 나쁜 환자들은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결론에 이른다.
여기까지는 적절하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겠다고 선택하는 방법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할 때가 많다. 환자들의 해결책은 대개 다음 둘 중 하나다. 너무 피곤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누웠어요. 어젯밤에 잠을 너무 설쳐서 낮잠을 자려고 해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다는 해결책은 얼핏 보면 당연한 행동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저녁 7시에 배가 고프지 않다면 음식을 좀 더 먹을 수 있게 1시간 더 일찍 식당에 가는 편이 좋다는 말과 동일한 논리다. 낮잠은 어떨까? 잠을 잘못 자면 피곤하니까 낮잠을 자는 것도 나름 타당한 행동 같다. 그런데 낮잠을 자면 밤의 수면 효율은 어떻게 될까? 다시 2장 초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낮잠은 언제 얼마나 자야 할까? 답부터 말하면 다음의 예시와 같은 시간에는 낮잠을 자도 괜찮다. 밤잠의 수면 효율이 제대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졸릴 때, 낮잠이 밤잠 시간표를 방해하지 않는 게 확실할 때, 이를 앞서 이야기한 수면 효율이 79.1%인 사람에게 적용해보자. 그의 밤잠은 효율적일까? 안타깝지만 79.1%는 정상적인 수면 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낮잠은 자지 않는 것이 좋다. 설령 그가 너무나 낮잠을 자고 싶어 한다고 해도 그렇다. 이 딱한 사람이 지난밤에 놓친 잠을 좀 보충하겠다는데 굽고 말리는 나를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그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나는 수면을 섭식과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낮잠도 더 나은 비율을 찾기는 어렵다. 만일 자신의 아이가 입이 짧은 아이라고 가정해보자. 저녁 식탁 앞에서 세상에는 굶주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면서 한바탕 연설을 해도 아이는 깨작거릴 것이다. 당신의 집에서는 매일 아이를 먹이기 위한 소동이 일어난다. 어떤 방법을 써도 듣지 않자 결국 당신은 의사를 찾아가게 된다. 그리고 진료를 위해 아이의 일과를 이야기하다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3시 반에 학교에서 피자 간식을 먹고 놀러 나가요. 몇 시간 뒤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대체 왜 그럴까요? 당신은 한숨을 내쉰다. 피자 간식이 뭔가요? 의사가 묻는다. 아, 집에 오면 배가 고프니까 피자 몇 조각을 먹이거든요. 아이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의사는 아이의 섭식 문제가 사실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이는 이미 몇 시간 전에 음식을 먹었기에 식욕이 없는 것이다. 다시 수면으로 돌아가서 누군가의 수면 효율이 낮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 것 같은가? 몇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아마 가장 큰 원인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수면 간식을 먹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수면 간식을 다른 말로 하면 낮잠이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할 때 우리가 취하는 방법 중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잠들려고 애쓰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평소보다 일찍 눕는 것은 물론이고 낮잠으로 더 늦게 잠에 드는 일도 모두 여기에 속한다. 낮잠은 대개 밤잠 효율을 보완하거나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기 때문이다. 잘 기회가 있었지만 못 자는 바람에 놓친 수면을 보충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2. 시간은 짧게 밤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낮잠의 목적에 대해 착각하면 수면을 둘러싼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 특히 은퇴한 사람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은퇴자들은 더 이상 시간에 맞추어 출근할 필요가 없으므로 밤잠을 설치면 낮에 꾸벅꾸벅 졸아도 된다. 그런데 그들의 지나친 낮잠은 밤에 잠에 들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는 건강을 위협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이 사람은 새벽 12시 30분에 잠자리에 눕자마자 잠이 든다. 그는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릴 때까지 푹 자며 일어나서는 곧바로 헬스장에 간다.
45분 동안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한 뒤 사무실로 향한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11시 30분쯤 되니 피곤해져서 15분 정도 낮잠을 자기로 한다. 이 사람의 낮잠은 밤잠에 영향을 미칠까? 일단 사례의 주인공은 눕자마자 잠에 드는 타입으로 밤잠의 수면 효율성이 매우 높다. 한편 낮잠이 밤잠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다. 저녁 식사 전에 피자 몇 조각을 먹은 아이와 포도알 몇 개를 집어먹은 아이가 저녁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과 같다. 15분의 짧은 낮잠은 밤잠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아마 수면 효율이 100%에 근접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수면 효율이 높을수록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시험 점수는 높을수록 좋지 않던가? 여기에는 두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다가 깬다는 사실이다. 설사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잠에서 깨는 시간이 분명히 있고 이는 정상적이다. 만약 수면 효율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하고 100%의 수면 효율을 목표로 한다면 비현실적이라는 뜻이다. 둘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극도로 높은 수면 효율이 수면 부족으로 인해 나타날 때가 빈번하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긴 여행에 필요한 짐을 꾸리거나 세금 신고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 이틀 동안 밤을 샜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새벽 4시에 잤는데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수면 효율을 높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오전에 가까운 시간에 낮잠을 잤다. 설령 이 낮잠이 밤잠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다시 졸음이 쌓일 시간은 충분하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오전에 낮잠을 자는 것이 가장 좋을까? 물론 졸음의 증가 측면에서 보면 오전에 낮잠을 자는 게 더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수면 시간표에 맞추어 낮잠을 자야 한다는 것이다. 뇌는 무언가에 반응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예측하길 좋아한다. 따라서 무작위적인 낮잠보다 시간이 정해진 낮잠이 좋다. 이것은 기상시각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이유와 같은 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 노파심에 덧붙이면 그렇다고 매일 낮잠을 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난다면 낮잠을 자고 싶을 때도 동일한 시간에 자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아기를 재울 때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낮잠을 재울 때 일정한 시간에 아이를 재우는가? 아니면 그냥 졸려 보일 때마다 재우려 하는가? 3. 낮잠 후 더 멍해진다면 일정한 낮잠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앞에 100% 수면 효율을 내는 사례자를 통해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낮잠의 지속 시간이다. 때로 졸려서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없어서 낮잠을 잤는데 오히려 더 멍해진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낮잠 후 멍한 상태라고 한다. 낮잠을 오래 잔 뒤에 나타나는 몽롱하고 멍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낮잠 후에 멍한 상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뇌가 깊은 수면에 들었다가 빠져나오기를 원치 않아서다. 수면은 처음에 얕은 단계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떠올리자. 낮잠은 그림 13.1의 좋은 낮잠 그래프처럼 두 가지 얕은 수면 단계만을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낮잠을 자다 보면 깊은 수면 단계까지 가기도 한다. 이처럼 낮잠의 시간이 길어지면 낮잠을 통해 기운을 회복하는 대신 정신을 멍하게 만드는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밤잠과 마찬가지로 낮잠도 언제나 명확한 끝이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해 낮잠도 언제나 수면 시간표를 따라야 한다. 오후 1시부터 1시 25분까지 낮잠을 자겠다는 식으로 계획해야 한다. 멍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각성도도 높이려면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기 전인 20에서 30분 정도의 낮잠이 이상적이다. 여기에 더해 더 좋은 효과를 보려면 매일 낮잠을 자고 난 직후에 햇볕을 쬐고 가벼운 운동을 하길 추천한다. 특히 낮잠 후 햇볕을 쬐는 행동이 일관적으로 지속되면 뇌의 하루 주기 리듬에 더욱 명확한 알림을 줄 것이다. 4. 아늑한 낮잠 환경 조성하기. 낮잠 환경도 대단히 중요하다. 낮잠의 영향이 가장 명확히 나타나는 분야는 프로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프로 선수는 기량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 모든 요소를 최고 수준으로 준비한다. 훈련 시설은 첨단 기술 장비로 가득하며 식단은 영양과 대사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어 따른다.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수라도 경기 후에 로커룸 구석에서 대충 수건을 베고 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아예 없지는 않다. 일전에 내가 한 구단에서 자문을 할 때 식료품실에 간식을 가지러 갔다가 쪼그려 자고 있는 선수를 본 적이 있다. 최첨단 시설을 마다하고 그 선수는 왜 식료품실에서 낮잠을 잤을까? 이유는 두 가지일 것이다. 낮잠을 자려면 조용하고 컴컴한 곳이 필요한데 그 기준에 그나마 부합하는 곳이 거기뿐이었다. 또 낮잠을 잘 때는 약해지고 나른해지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낮잠을 잔다면 조용하고 컴컴한 곳이 좋다. 그리고 낮잠에 방해될 요소를 제거하라. 휴대전화를 끄고 귀마개를 하거나 백색 소음 발생기 등으로 소음 수준을 조절하라. 자세는 똑바로 앉은 자세보다 누운 자세가 좋다. 똑바로 앉아서 자면 누웠을 때보다 최대 2배 더 입면에 시간이 걸린다. 낮잠도 편하게 자야 한다. 베개도 수건을 접어서 쓰기보다 진짜 베개를 쓰는 편이 낫다. 집에서 라벤더 방향제를 쓴다면 낮잠을 자는 곳에도 같은 방향제를 쓰면 아주 좋다. 그러면 뇌가 집에서 잠을 잔다고 착각해서 더 편안히 잠들 수 있다. 담요도 갖추면 좋다. 나는 동물의 털 같은 감촉에 담요를 쓴다. 물론 인조털이지만 그 독특한 질감은 라벤더 향기와 마찬가지로 내 뇌에 잘 시간이 되었다는 암시를 준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털이 달린 옷을 많이 입고 지낸다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 낮잠도 밤잠과 같다. 그저 어둡고 조용한 곳에 편히 누워서 무엇이든 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하자. 온갖 이상한 생각이 떠올라도 개의치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생각이 흘러가도록 놔두거나 장볼 목록을 생각해도 좋다. 자신의 연봉이 올라야 하는 이유를 사장 앞에서 일장 연설할 계획을 짜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계속 줄다름치도록 그냥 놔두라. 걱정하지 말라. 설령 낮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일어날 때 쉬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5. 수면 부채는 언제 감는 게 좋을까? 수면 부채는 수면 분야에서 다루는 아주 큰 주제이다. 기자들이 즐겨 쓰는 기사거리이기도 하다. 수면 부채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른다. 밤 늦게까지 소설책을 읽거나 부업을 뛰거나 비행기가 연착되어 애틀랜타 공항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때 수면 부채가 발생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핵심은 잠을 적게 잤다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문화에서는 수면 부채가 쌓이는 일이 아주 흔하다. 만성적인 수면 부채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2014년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채는 체중 증가와 혈압 조절 장애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서 수면 부채는 불면증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수면 부채는 자의적으로 수면을 박탈시킨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의문이 생긴다. 낮잠으로 수면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자야 할까?
바로 다음날 낮잠을 자야 할까?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만 자면 괜찮을까? 또는 2주 혹은 한 달? 그 답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 2008년의 연구에서는 하룻밤 수면 보충으로는 수면 부채의 악영향을 상쇄하기에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2016년 연구에서는 나흘 밤 동안 4시간 30분씩 잔 뒤 이틀 밤 수면으로 보충하면 인슐린 수치와 당뇨 위험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단기적인 수면 부채는 빠른 시일 안에 잠을 보충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듯하다. 따라서 여러 과학적 증거들과 나의 추측을 섞어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나는 어느 정도의 수면 부채는 빨리 온전히 갚기만 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정을 넘겨서까지 광장을 돌아다니고 난 후 수면 부채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안에 그 빚을 갚기만 하면 된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에 가해진 작은 타격을 되돌릴 기회의 창은 닫힌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아무리 잘 잔다고 한들 수련회 때 야간 당직을 서면서 짊어졌던 수면 부채를 갚을 기회는 이미 사라졌다. 또한 그 수면 부채가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든 간에 이미 일어난 일이다. 나로서는 그저 앞으로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마치며 수면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수면 문제를 파악하는 일은 자신의 뒤통수에서 흰 머리카락 한 가닥을 골라 뽑는 일과 비슷하다. 일단 그 머리카락이 거기에 있는지조차 알기 매우 어렵다. 찾아내려면 먼저 앞뒤 양손으로 거울을 들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흰 머리카락을 찾아낸다고 해도 스스로 뽑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처럼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수면 문제를 뽑아낼 방법도 되도록 쉽게 전달하고자 애썼으니 길잡이 역할도 톡톡히 할 것이다. 애초에 이 책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마주할 때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환자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이해하기 쉽게 수면 문제를 설명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특히 이 책에 실린 수면에 관한 수많은 비유는 내가 오랜 세월 다른 의사들의 설명 방식을 관찰하고 나의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며 다듬은 것들이었다. 간혹 심한 불면증을 앓는 사람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냐고 묻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심한 불면증을 앓는 사람과 이따금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불면증은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물론 불면증을 해결하는데 다소 시간은 걸릴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 수천 명을 돌아볼 때 숙면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과체중의 살찐 상태에서 근육질 몸을 만들 때, 외국어를 현지인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배울 때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수면도 그렇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충분히 시간을 들이면 결국에는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언급한 약물 혹은 제품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저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수면 개선을 돕는 중에 찾아낸 제품에 불과하다. 여기서 추천한 제품을 구입해도 내게 뒷돈이 들어올 일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기를. 또 나는 하지불안 증후군과 발작 수면에 도움이 될 처방약을 알리는 자문가 및 강연자 역할을 해왔지만 수면제를 옹호한 적은 없다. 이는 의사들이 특수질환을 인지하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처방약을 알리는 활동이었음을 명확히 해둔다.